네, 안녕하세요. 이번 경량화를 위한 도구 사용법 강의를 맡게 된 김준엽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아마도 여기 이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크게는 이제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있고, 이제 기업체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제 경량화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업 쪽에 좀 더 포커스 될 수밖에 없는, 어, 강의 내용이지만 이제 연구소에 계신 분들도 이제 보통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R&D의 마지막 과제로 뭐 이제 타임 컨스트레인트가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잘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제 뭐 TensorRT랑 트리톤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중요한데, 이제 왜 그런 기술들이 가능한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그 내용을 좀 아시면은 사실 굳이 트리톤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뭐 벤토 ML이라든지 혹은 이제 다양한 그런 서빙 프레임워크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GPU 기본 지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처음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을 이제 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폼 노이만 구조,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는 보통 이제 어떤 연산은 이제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는 그 기반으로 이제 연산이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사이클은 이제 프로세서 유닛, 뭐 CPU든 GPU든 이게 다 프로세서 유닛으로 총괄이 되는데요. 그 프로세서 유닛에서 사용이 되는 이제 각각의 이제 하드웨어 사이드에 존재하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ISA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 사이드에서 이제 어떻게 연산이 되냐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fetch, decode, and execute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fetch 같은 경우는 이제 CPU나 GPU 같은 프로세서 유닛은 이제 연산을 하는 유닛이지 여기에 어떤 명령이라든지 혹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메모리에서 이제 패치를 해오는 그런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기계어로 연산을 가능하게 바꾸는 디코드가 필요하고,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프로세서 유닛에 이제 보내서 그게 엑시큐트를 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는 것까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상화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보통 CPU를 이제 구매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드웨어에서 뭐 프로세서가 12개, 뭐 코어가 12개, 뭐 스레드가 뭐 16개. 보통은 이제 뭐 라이젠 5600 정도는 이제 그 정도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소켓당 코어와 논리 프로세서가 이제 코어와 이제 스레드를 의미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OS 상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서와 스레드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이제 그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프로그램은 하드웨어를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시스템 콜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메모리를 이제 가상화된 어떤 주소 공간, 그걸 이제 페이지나 그 페이지에 접속한 어드레스, 레지스터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메모리와 데이터를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하드웨어 사이드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런 자원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냐면 이제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스레드하고 소프트웨어 스레드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하이어키, 네, 메모리 하이어라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근데 메모리 하이어라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똑같은 CPU더라도 이제 그 캐시 메모리의 어떤 타입에 따라서 그 이제 클럭 스피드도 다르고 인풋 아웃풋과 리드 라이트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메모리 크기가 작을수록 일반적으로 액세스가 빠르고요. 클수록 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메모리로는 이제 프로세서 레지스터도 있고 캐시 메모리 뭐 L1, L2, S3가 있고 뭐 많이 쓰시는 뭐 램도 있고 SSD도 있고 HDD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는 이제 연산을 할 때 보통 이제 이런 어떤 로컬리티를 하드웨어 사이드에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는 뭐 스파셜 로컬리티, 템포럴 로컬리티 이런 개념들이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연산을 GPU로 보내든지 CPU로 보내든지 이런 게 하드웨어 사이드는 이미 다 고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되면
메모리 계층 구조가 실제로 연산을 할 때 쓰이고, 그걸 이제 각각의 캐시 메모리에 계속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작업들이 연산 과정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레이턴시를 좀 줄이려면은,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코딩을 하면 좋은 거죠. 예를 들면은, 메모리 프리패치라든지, 혹은 데이터 타입을 체인지를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뭐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어프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그 GPU와 CPU 간의 어떤 이제 PCI 버스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런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온칩 같은 경우는 GPU 안에서 실제로 캐시 메모리와 이제 연산하는 이제 쿠다 코어 간의 어떤 연산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좀 했는데요. 보시면은 호스트 메모리하고 디바이스 메모리 간의 PCI 버스 속도가 뭐 6.4GB per dire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보시면은 디바이스 메모리 안에서의 어떤 캐시 메모리끼리의 어떤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177GB per second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연산을 할 때 처리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77인데, 우리가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6.4GB니까 거의 30배가 느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사실 뭔가 좀 빠르게 하려면 이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어떤 데이터 송수신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어떤 연산을 할 때 딥러닝 모델이든 혹은 이제 꼭 딥러닝이 아니더라도 뭐 그 플루언트 솔버 같은 그런 어떤 CFD 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이런 개념이 좀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먹고요. 그다음에 GPU의 기본 개념은 이제 이것도 사실 좀 너무 좀 TMI이긴 한데, 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PU 구조는 이제 배치 연산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요. CPU하고 다르게 이제 배치당 할당된 컨트롤 유닛하고 캐시 사이즈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CPU는 안에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 위 그림을 보시면요, 코어 L1 캐시 컨트롤 유닛 이렇게 하나가 코어가 되는데요. 근데 오른쪽에 GPU를 보시면은 각각의 초록색 박스 안에 컨트롤하고 캐시 메모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보셨을 때 우리가 GPU에 어떤 연산을 보낼 때는 뭔가 제한이 있구나. CPU하고 보낼 때는 뭔가 제한이 있겠구나. 이런 거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아래 보시면은 D 타입, 여기서 이제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제 데이터 타입별로 코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VBAC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제일 많이 쓰시게 되는 케이스들일 텐데요. 이제 플로팅 포인트 32만 처리하는 코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인트 연산용 코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를 좀 잘 아시게 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유휴 자원이 이 정도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떤 형태로 플로팅 포인트 31을 쓸 건지, 아니면 플로팅 포인트 30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인트 형태 모델을 뭐 추가적으로 올려가지고 뭐 이제 원래는 4개의 V100만 쓰고 있었는데 2개의 V100만 써가지고 좀 더 이제 비용 절감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기업체 입장에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딥러닝을 하든 뭐 머신러닝을 하든 이제 많은 케이스들에서 GPU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GPU에서는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인스트럭션 사이클이 딱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거기 이제 추가가 되는 케이스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는 이제 어떤 연산을 받지 않으면 사실 이 자체에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PU에서 어떤 인스트럭션 사이클이 이제 트리거가 되면 거기서 이제 메모리에 뭐 램이든지 뭐든지 그 데이터를 이제 패칭을 해가지고 메모리에 불러오게 되고, 그 어드레스에 있는 메모리를 GPU로 보내가지고 처리를 해서 다시 메모리로 가면은 그걸 CPU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동기적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동기적이라는 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CPU는 결국 GPU가 어떤 연산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을 받기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를 구매를 하실 때 왜 그냥 좋은 GPU만 쓰고 CPU는 그냥 좀 싼 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결국 CPU도 이 GPU의 연산을 관장하는 이제 하나의 어떤 프로세서 유닛이기 때문에 둘 다 좋은 거를 써줘야 GPU의 파워가 온전하게 드러난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아마 많이 발생하실 텐데요.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에
결국 이제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CPU에서 그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도 이 CPU, 그러니까 그 연산은 결국 이제 OS에 의해서 관장이 되고 그 메모리 공간이 다른 OS가 이제 다른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어드레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마 보통 딥러닝을 쓰시게 되면 이제 데이터 로더에서 이제 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를 좀 줄이려고 이제 그 IO 이벤트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IO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그 전체 데이터 다시 가져오는 과정을 동일하게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럼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마 핀 메모리라는 어떤 펑션을 아마 데이터 로더 쓰실 때 많이 쓰실 텐데요. 그거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호스트 디바이스 간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이제 페이지에 락을 건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피닝이라는 이제 개념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GPU 내에서는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가상화된 것처럼 GPU 안에서는 이제 워프 단위로 연산이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거는 이제 그 이제 스레드나 블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개념을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요. 아마 토치나 템플을 쓰시게 되면 보통 이제 이런 쿠다 커널을 이제 어떻게 콜을 하시게 되냐면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뭐 conv2d라는 걸 이제 콜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파이썬의 어떤 이제 네임스페이스 클래스를 콜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미 컴파일이 된 conv2d 그 C 그 쿠다 커널을 이제 콜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파이썬으로 뭔가 작업을 하지만 모든 건 다 이제 이미 프리컴파일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쿠다 커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이제 사족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좀 줄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다의 이제 thread hierarchy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연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최적으로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블록과 스레드별로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어떤 글로벌 메모리가 있는 거고 그 글로벌 메모리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연산을 할 때 어떤 코스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C++로 이제 쿠다 커널을 뭔가 컴파일 하게 되면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제 아마 대부분은 이제 뭐 연구용으로 쓰시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시게 될 거고 이런 게 이제 이미 뒷단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하이라키라는 게 있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냈을 때 보통은 이제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위해서 락이 필요한데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연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여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연구를 하시겠지만 혹은 이제 만약에 이제 병렬 처리나 혹은 이제 그 터뷸런스 솔버 같은 그런 어떤 GPU 관련된 연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병렬 처리라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연산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브레이크다운을 해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1부터 8까지 더한다는 어떤 포문을 돌린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냥 순차 연산을 하에 되면 x 변수에 7번 접근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씩만 연산을 할 수 있잖아요. 총 7번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걸 꼭 한 번에 하나만 다 더하는 게 서로 이제 겹치지 않으니까 1, 2 더하고 3, 4 더하고 5, 6 더하고 7, 8 더하고 그 더한 값들끼리 또 더하고 더한 값들끼리 또 더하면 전체 인스트럭션 사이클은 사실 3번 만에 끝날 수 있는 거죠. 왼쪽 같은 경우는 7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3번의 오퍼레이션으로 7번의 오퍼레이션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좀 더 이득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정말 일반적인 이제 병렬 컴퓨팅의 기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리톤이든 텐서라티든 줄이고자 하는 거는 CPU하고 GPU 간 어떤 PCI 버스 익스프레스의 어떤 데이터 트랜스퍼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줄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싱크니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국 GPU의 연산을 보내는 거는 CPU의 자원을 쓰는 거니까 GPU 연산을 취소하는 게 이제 CPU 자원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데이터 보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아이디어는 뭐냐면 한 번에 다 보내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연산할 수 있을 만큼 보내서 먼저 연산하고 그걸 이제 계속 컨커런시하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리얼하게 보내면은
위에 이제 저 기간만큼 연산을 하게 되는데 컨커런시를 2개로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그 연산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왜냐면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에서 일부를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쿠다, 멤, 카피, 어싱크라는 그런 개념이 보통 이제 이런 거에 쓰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은 사실 진짜 개발을 하실 때 딥하게 연산을 하실 때는 아마 쓰시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개념을 아시면 사실 트리톤이나 텐서알티를 배우는데 사실 굉장히 도움이 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경량화를 한다 혹은 이제 그걸 줄인다는 거는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풀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연산의 양을 줄여야 데이터를 덜 보내니까 연산의 양을 줄이자. 두 번째는 한 번에 보낼 때 좀 더 적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면 보내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연산의 크기를 줄여보자. 세 번째는 연산에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을 좀 줄여보자. 라는 게 이 세 가지 방법이고, 그때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지표들이 이제 뭐 테라플롭스도 있고, 컴퓨트 유틸리제이션도 있고, 밴드위스도 있고, 메모리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각자의 뭔가 니즈에 맞게 이제 경량화를 하고 나서의 아웃풋을 비교하실 때 쓰시는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사족이 길었고요. 네, 그럼 이제 인퍼런스 이제 텐서RT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제 학습을 다 끝내고 나면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모델을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단순히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모델 프리딕트 펑션을 가지고 어떤 API 콜이든지 혹은 이제 유저가 이제 주는 어떤 인풋을 잘 받아가지고 프리딕트나 포워드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라디언트 연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 그라디언트 펑션이 있는데 그건 이제 포워드 연산을 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그 이제 미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산이 사실 인퍼런스 할 땐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force로 바꾼다든지 혹은 이제 어떤 컨텍스트 매니저를 통해서 그냥 아예 우리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모든 그라디언트 연산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게 이제 토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퍼런스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하게 되면 확실히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는 프리딕트나 포워드 연산을 했을 때보다는 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구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산의 구조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즉 수학적으로 우리가 뭐 A 플러스 B, A 플러스 C는 이제 그걸 이제 가로로 해가지고 A 곱하기 B 플러스 C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의 방법은 동일한데 그 연산을 할 때 어떤 식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구조적인 변경이 없이 그 이제 연산의 어떤 순서를 좀 바꿀 수 있으면 뭔가 컴퓨터 관점에서 최적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이제 여기서 이 TRT의 아이디어이거든요. 그래서 인퍼런스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여기서 이제 TRT만 알려드리지만 혹시 뭐 모바일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환경에 맞게 어떤 인퍼런스 엔진 그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비노를 쓰게 되고요. 이게 네, 인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픈 뉴럴 네트워크 이제 배포하는 포맷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텐서RT나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뭐 MXNet이나 거의 모든 모델들을 동일한 포맷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 표준 같은 거라서 웬만한 모델은 다 오닉스로 포팅이 됩니다. 그리고 토치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토치 G컴파일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토치 모델을 그냥 하나의 어떤 이제 컴파일이 된 시리얼라이즈드 된 어떤 파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장점이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굳이 인터페이스를 만들지 않고도 그냥 뭐 C++에서도 그냥 바로 토치 파이썬에서 만든 모델을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XLA는 이제 텐서플로우 G컴파일러인데 이건 제가 써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거의 대부분 좀 동일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걸 배우시면은 뭐 오픈 비노라든지 혹은 뭐 만약에 퀄컴 휴대폰 그러니까 퀄컴 칩이 들어간 휴대폰에서 뭔가 최적화를 하셔야 되면은 거기서도 제공하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여기 인텔은 이제 오픈 비노인 거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만 아시면 사실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TRT는 뭐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의 CPU에 맞춰서 이제 포팅이 된 거고 이제
TensorRT는 이제 자사의 어떤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제품에 맞춰서 이제 어떤 뭐 레이턴시에 크리티컬한 그 이제 어떤 다운타임에 좀 되게 민감한 그런 앱들을 좀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인데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세 번째 줄을 보시면 플로팅 포인트 32, 뭐 TF32, 플로팅 포인트 16, 인트 8 이런 타입들을 바꿔가지고 모델의 데이터 타입을 바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보내는 양을 줄이면 결국 이게 연산을 할 때 최종 그 웨이트 타임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웨이트 타임이 아니고 월 타임이라 하는데요. 실제로 연산이 끝났을 때 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에브리 네트워크의 구조를 그 옵티마이즈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CNN도 해주고 RNN도 해주고 트랜스포머도 된다고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닉스 모델도 서포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GPU 안에서 멀티 모델을 이제 컨커런트하게 연산할 수 있다. 즉 GPU의 메모리가 크면은 이제 그냥 많은 모델을 그냥 바로 한 번에 올려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연산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TensorRT는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 온디바이스에서 뭔가 처리가 되어야 되거나 혹은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 이제 인퍼런스 서비스, 이제 AI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 드는 클라우드 비용을 줄일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RT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MLPerf라고 해서 이제 그 연산의 어떤 속도를 이제 측정하는 어떤 그 이제 벤치마크 같은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되게 큰 모델들에서도 1등을 하고 그다음에 엣지 단에서 쓰이는 뭐 그 SS나 포트 라지 같은 그런 모델에서도 이제 잘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웬만한 저희가 아는 딥러닝 모델은 다 이 TRT를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랑도 되고 뭐 토치랑도 되고 오닉스랑도 되고 MXNet이랑도 되고 혹은 뭐 그렇게 많이 쓰시는 분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만든 패들에서도 이제 TRT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 학습할 때 이 배포할 때 어떤 구조를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모델 만드실 때는 이제 모델 만드는 데 집중을 하시고 그거가 만들어지면은 TRT라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불러가지고 모델의 어떤 연산을 최적화해달라라고 이제 그 파라미터만 잘 넣어서 요청을 하시면 TRT를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TensorRT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predefined된 어떤 그 레이어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만들어진 어떤 레이어가 있으면은 그런 커스텀된 레이어에 대해서는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제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이번 1시간 강의에는 좀 담기가 좀 어렵고요. 좀 이제 구두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레이어를 좀 만드셨을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그냥 TRT에 그 선언을 해서 넣어주시고 그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코드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강의 끝나고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TRT 옵티마이저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모델 넣으면 된다.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TRT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웬만하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TRT 옵티마이저로 그 모델은 어쨌든 그 Directed Acyclic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에 있는 계산 그래프 구조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구조를 순환을 하면서 이제 탐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모델 파일을 이제 시리얼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런타임에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뭔가 연산을 그냥 이제 토치 뭐 모델 로드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메모리에 바로 올라가 있고 우리는 그냥 계속 콜만 할 수 있게 TRT가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TRT의 워크플로우는 이제 뭐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쓰는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TRT가 이제 다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컨버터를 불러오게 되고, 그걸 이제 프레임워크 런타임에 올려서 실제로 우리가 그 처리를 할 때는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은, 그거 이제 오닉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오닉스 포맷으로 바꿔서 오닉스 포맷으로 파서로 바꾸면은 그것도 이제 TRT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코드상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텐서플로우로 인퍼런스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그냥 보통 세이브 모델 하고 로드 모델 해서 프리딕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TRC를 통해서 그 이제 모델을 이제 런타임 상에서 쓸 수 있게 시리얼라이즈 된 거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애디셔널 스텝이 하나 정도만 필요하다. 이제 모델을 바꿔주는 방법, 그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다 이제 사실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 가이드, 유저 가이드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프 컨버터를 활용을 할 건데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프리시전은 이제 우리가 쓰는 모델의 데이터 타입을 바꾸겠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플로팅 포인트가 30인데 16이면은 모델이 그냥 반으로 줄잖아요. 모델의 크기가 그냥 메모리 사이즈가 반으로 줄니까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진짜 그냥 어림잡아서 반으로 줄겠죠. 경량화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맥스 배치 사이즈는 이제 우리가 바꾼 모델의 그 실제 배치를 얼만큼 줄 건지. 그다음에 이제 세그멘트 사이즈는 이제 이제 OS에 올라갈 때 그 세그멘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이제 워크 사이즈는 바이트별로 이제 그걸 선언을 해서 캘리브레이션도 하고, 그 이제 여기서 캘리브레이션은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시전을 바꾸게 되면 플로팅 포인트 32가 16으로 바꾸면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표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캘리브레이션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좀 써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냐?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로 일단은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우리가 세이브한 모델을 불러오고, 그 세이브된 모델을 그 TRT로 그래프 컨버터로 바꿔주고, 컨버트된 모델을 세이브를 하면은 사실 이제 진짜 그 프로덕션 환경에서 쓸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드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로드해가지고 배치 인퍼런스 아웃풋을 하게 되면 이제 사실 끝입니다. 이게 사실 사용법의 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이제 뒷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델을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델의 크기를 바꿨다든지 혹은 구조를 바꿨다고 한다면 뭔가 연산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 이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모델의 어떤 퍼포먼스가 바뀌었는지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해보시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닉스 파서도 사실 굉장히 동일한데요. 텐서플로우 그래프를 가져와가지고 오닉스 파서에 넣어서 그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걸 저장을 해서 불러와서 쓰시면 사실 끝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그러니까 다 보실 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변수 이름이랑 쓰는 파라미터가 다를 뿐이지 거의 모든 경량화 모델들은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닉스를 쓰시든지 TRT를 쓰시든지 혹은 뭐 오픈 비노나 다른 걸 쓰시든지 결국 이제 아까 이제 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이거 세 가지 연산의 양 줄이는 방법, 연산의 크기 줄이는 방법, 연산에 드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 이거 세 개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풀고 있는지만 보시면 사실 이 TRT 말고도 다른 모델 그 프레임워크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단에서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오닉스 파서 가지고 모델을 바꾸는 거는 이제 이런 코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 아래를 좀 보시면 좋은데요. 그 아마 PPT가 다 배포가 되셨을까요? 혹시 보이시나요? 아, 안 보이시나요? 아하, 그렇군요. 이제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그 이제 여기 보시면은 do inference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아까 보셨던 내용 그대로 돼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카피를 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카피, H가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카피를 해서 넣어주고, 그래서 execute 우리가 이제 어싱크하게 어떤 우리가 선언한 연산을 다 해주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뭐 스트림 핸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커스텀 그 스트림을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컨커런시하게 연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연산을 했으니까 다시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니까 디바이스 to host async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스트림도 썼고 연산도 다 했으니까 그걸 이제 싱크로나이즈를 동기화를 해줘야 되니까 스트림 싱크로나이즈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아온 아웃풋을 리턴을 해주는 거 끝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내용 거의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만약에 이게 구조상으로는 변경이 거의 없고 뭔가 파라미터나 혹은 뭐 변수 이름만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오케이 쓰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weight activation, 뭐 precision calibration도 있고 레이어랑 tensor fusion도 있고 kernel auto tuning, 뭐 time fusion, 뭐 multi stream execution, dynamic tensor memory 뭐 이런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좀 적기 때문에 좀 되게 많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퓨전은 뭐냐면 보통 레이어를 하나씩 선언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로 연산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맥스 풀링을 하게 되죠.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그냥 바로 맥스 풀링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각각의 컨볼루션이 이렇게 스트라이드 될 때 맥스 값을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쩍쩍쩍 하면은 사실 두 번의 레이어 콜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그 TRT에서 이런 네임스페이스를 가진 그 그래프 서브 구조에서는 이거는 퓨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돼 있고, 그거를 그냥 런타임에 넣으시면은 그 구조에 맞는 서브 그래프 구조를 찾으면 이제 퓨전이 돼서 하나의 이제 레이어로 이제 통합이 되게 돼요. 이제 그걸 이제 레이어랑 텐서 퓨전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멀티 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컨커런트하게 데이터를 계속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웨이트 액티베이션 프리시전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플로팅 포인트 변환하는 거, 우리가 데이터 타임만 반으로 줄여도 연산이 2배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주는 거고, 다이나믹 텐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복잡한데, 그러니까 GPU에서 연산을 할 때는 그 연산의 기본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GPU는 그러니까 실제 하드웨어 상에서는 그러니까 32개씩밖에 연산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보내면 한 번에 32개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개를 보내면 32개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4번 해야 되는 거예요. 32 곱하기 3 해서 나머지 하나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를 알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한 번에 그냥 64개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유휴된 어떤 GPU 자원 없이 한 번에 그냥 이제 쓸 수 있는 만큼 최대를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통 이제 다이나믹 텐서 메모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뒤에 있는 배경이 진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처음에 좀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게 아마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horizontal fusion은 간단하죠.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그래프를 이렇게 horizontal하게 vertical부터 설명을 할게요. vertical은 이러니까 그러니까 vertical하게 이렇게 퓨전하는 거고, horizontal을 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이렇게 그 이제 하나의 레이어에서 이제 2개의 레이어를 이렇게 분기를 하는 경우에 이 2개가 이제 서로 독립적이잖아요. 이제 그걸 한 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하고 이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고, 믹스드 프리시전 같은 경우랑 또 같은 개념이고, 포인트 와즈 퓨전은 뭐냐면은 RNN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evious state를 받게 되는데, 그 previous state를 그 이제 메모리에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다음 스테이트에서 쓸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포인트 와이즈 퓨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타임 퓨전이랑 커널 제너레이션은 저희가 알아도 사실 쓸모없는 개념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이제 타임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에 이제 결국은 CPU에서 다 기다려야 되거든요. 연산이 다 왔을 때, 그러니까 다 오기까지, 패치를 하기까지 다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믹스드 프리시전 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마이너스 맥스부터 뭐 플러스 맥스, 그러니까 무한대에 있는 공간에 있는 거를 이제 인트 공간에 좀 사상을 시키려면 그걸 이제 그냥 단순히 사상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걸 이제 그 좀 잘해야 이제 성능이 좀 덜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트팔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인트팔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unoptimized 네트워크는 결국 이제 우리가 렐루 바이어스 3x3 컨볼루션 필터를 할 건데, 그게 어차피 다 똑같은 형태,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다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바에 그냥 하나로 뭉쳐서 한 번에 연산을 하겠다라는 게 여기서 보시는 이제 레이어 퓨전, 텐서 퓨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뒷 배경이 이제 그런 CPU와 GPU 간의 어떤 다운타임에서 발생한다? 이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커널 오토 튜닝도 이제 이제 타겟 플랫폼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좀 잘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이백을 써서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납품을 해야 되는 곳이 예를 들어서 온 디바이스에서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그 V100에서 썼을 때 환경보다는 좀 더 하드한 환경이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GPU가 그 모델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 해줄 수 있다는 게 커널 오토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나믹 텐서 메모리도 사실 아까랑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우리가 아까 이제 GPU에서 실제로 연산이 될 때 그 메모리 안에 어떤 스파셜 로컬리티나 템포럴 로컬리티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있으니,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연산이 될 때 그 연산이 됐을 때 비슷하게 연산이 되는 텐서들끼리 묶어가지고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지금 이제 여기 아이디어거든요. 이제 블록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 GPU에서 연산이 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즌 1이랑 리즌 3가 동일한 데이터를 쓴다고 치면은 동일한 블록 안에 있으면은 이제 그 블록이 사용을 하는 글로벌 메모리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묶어준다는 게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다이나믹 텐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멀티 스트림 컨커런트 엑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GPU 크기가 큰데 그 안에서 한 번에 배치를 많이 돌려도 좋겠지만 인스턴스를 그냥 많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한번 연산하고 메모리 그 모델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게 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냥 이 모델 하나를 그냥 그 메모리 상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GPU VRAM 안에. 그게 이제 멀티 스트림 컨커런트 엑스큐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타임 퓨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로 그 이제 RNL 레이어의 어떤 그 스테이트 간의 어떤 연산을 그냥 이제 메모리 상에 올려가지고 퓨스드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바꿔주는 건데, 사실 이 지금 개념들은 사실 거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이런 개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TRT를 쓰게 되면은 이런 개념에 의해서 모델이 좀 더 빨라지는구나. 그럼 이제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실 때 우리의 목표는 이제 온 디바이스에 배포를 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근데 그냥 보통 이제 연구원분들은 이제 많이 접근하시는 방법이 그냥 GitHub이나 이런 데서 좀 소타 모델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런 타임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걸 맞춰야 되니까 이제 TRT에서 쓸 수 있는 레이어로 구성이 된 모델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연구 방법이 바뀌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좀 이제 마지막에 프로덕션 환경을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연구 단계에서 프로덕션을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트레이톤인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네요.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트리톤 같은 경우는 이제 배포를 해야 돼요. 이제 근데 배포할 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저가 그 아웃풋을 받기까지 시간이 최소화가 되는 게 사실 목적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용한 자원 내에서 유저의 그 웨이트 타임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 이 프로덕션 환경의 핵심인데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트리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트리톤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딥러닝 모델을 디플로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모델에 맞춰서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그 연산을 좀 예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왼쪽에 보시면 AI 어플리케이션들이 보통 API 콜로 뭐 이렇게 뭐 10개에 대해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해주세요 막 이렇게 콜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GPU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이지만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타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네이버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유저의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GPU로 계속 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뭐가 될까요? 그럼 이제 그 데이터 보내는 동안 다른 유저의 어떤 아웃풋을 계속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뭐 1초 동안 모인 모든 쿼리를 보내자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배치 서빙이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번에 하나씩 16번을 왕복을 하는 것보다 16개를 한 번에 보내는 게 이제 다운타임, 그러니까 그 웨이트 타임 관점에서 굉장히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럼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받을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배치 서빙 같은 경우에는 꼭 트리턴이 아니라 뭐 벤토 ML이라든지 뭐 패스트 API라든지 뭐 굉장히 프레임워크가 많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좀 제 기업체 입장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은 다 트리톤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GPU들이 엔비디아를 제품을 쓰고 있고 프로덕션 환경도 GPU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 뭐랄까 이 프레임워크가 뭔가 유지보수 되는 속도라든지 기능이 개발이 되는 속도가 트리톤이 다른 벤토 ML이나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직접 뭐 고랭 같은 걸 쓰셔가지고 직접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TRT가 굉장히 좋고 좀 기술 부채를 좀 줄이고 싶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TRT를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어떻게 하냐면 뭐 리얼타임으로도 할 수 있고 혹은 배치 서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줌 뒤에 배경 처리하는 그런 알고리즘 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나 Standardized Inference 플랫폼이랑 모두 다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CPU나 GPU 환경에서 모두 다 되고, 그게 꼭 온 디바이스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아니더라도 온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모두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쿼리의 타입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앙상블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미지를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한 결과에 따라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걸 한 결과를 뭐 특정한 처리를 줘가지고 유저한테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의 아웃풋만 띡 해서 보내는 경우는 사실 진짜 그 서비스 단위에서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앙상블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앙상블 관점에서도 좋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게 되면은 이 모델을 하나하나 다 불러줘야 되는데 트리톤에서 쓰게 되면은 이제 앙상블에 쓰이는 그 모델들을 좀 시리얼라이즈드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고 오른쪽 이제 maximized hardware utiliz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커런트하게 모델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그 서빙 프레임워크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굉장히 많이 쓰실 텐데요. 이제 쿠버네티스랑도 이제 연동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유저 요청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그냥 이제 스태틱하게 그 환경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파드도 더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파드에 맞춰서 그 파드가 처리할 수 있는 그 맥시멈 그 배치 인풋을 다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LOps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픈 소스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저블 하다. 라이센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아키텍처라는 게 이제 실제로 백단에서 진짜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사실 이거를 또 이제 계속 이게 TMI라 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왼쪽에 있고 그건 이제 뭐 파이썬이든 자바든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쿼리를 처리를 할 때 gRPC나 뭐 CAPI를 가지고 그걸 받게 되고 그걸 이제 내부적으로 다이나믹 패칭을 통해서 그 모델 큐 처리해야 되는 큐에 넣고 그 큐에 처리된 게 처리가 되면 아웃풋을 보내고 이제 모델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업데이트 됐을 때 그 모델을 다시 이제 배치해오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처리한 트리톤에서 처리한 모든 결과를 뭐 쿠버네티스랑 프로메테우스나 혹은 뭐 그라파나 같은 걸로 로깅도 하고 시각화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전체 이제 트리톤을 썼을 때 어떤 인퍼런스 서버의 전체 아키텍처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배치 단위로 이걸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사실 그러니까 유저는 이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배치가 4가 들어올지 1이 들어올지 그게 뭐 초당 얼마가 들어올지 사실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다이나믹 배처 같은 걸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모델 애널라이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AWS를 쓰시게 되면은 AWS나 뭐 GCP나 나이파를 쓰시게 되면은 각각이 사용하시는 아마 GPU 자원이 다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나이파에서는 뭐 V백을 썼는데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P4를 쓴다든지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V백에서 만든 모델을 그런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를 하려면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V백에서 썼을 때는 뭐 초당 20개까지 처리가 가능했는데 근데 P4는 뭐 메모리 크기도 작고 그다음에 처리 속도도 느려서 초당 8개가 한개다. 그런 걸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모델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스루풋과 레이턴시의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그냥 보통 이제 베스트 컨피규레이션을 자동으로 뽑아주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셔도 굉장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선언한 어떤 모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쓰인 데이터 로드나 웨이트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넣으면은 사실 그냥 그 트리톤에서 그냥 바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토시 스크립트든 뭐 그 토치든 템플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 모델 구조 그대로 가져오면은 TRT에 서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 이제 장점이고요. 이제 뭐 헬름 차트까지 나왔는데 이거 이제 모델 레지스트리에서 쓰이는 개념이라서 여기서는 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쓸 수 있나 이제 뭐 GPU를 쓰는 거의 모든 머신러닝 모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GBoost도 물론 GPU를 쓰니까 XGBoost도 가능하게 됩니다. 라이트 GBM도 이제 조금 된다고는 하는데 뭐 거의 대부분의 프레임워크가 되고요. 그리고 아마 그 데이터 분석 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대부분은 뭐 캣부스트, 그 라이트 GBM, 그 다음에 엑지부스트 선에서 대부분 모델 성능이 좀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서빙을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트리톤이 굉장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제 그 안에서 서비스 안에서 모델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모델 처리를 하는 것도 현재 그 GPU의 어떤 자원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여기 내용이고 그 다음에 CPU는 이제 물론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프라우드 그 디텍션이라든지 CPU에서 쓰는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트리톤으로 모두 서빙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뭐 LLM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LLM은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쓰고 있고 뭐 인코더만 있는 경우도 있고 디코더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Faster Transformer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그런 그 레이어들을 이제 최적화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마라든지 뭐 그런 모델들을 이제 패스트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최적으로 연산 양을 줄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는 패스트 트랜스포머고 아마 페이스북에서는 엑스포머라고 그 이제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좀 더 최적화해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산의 양을 줄이는 거,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데이터 양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이제 패스 트랜스포머도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뭐 메가트론이라든지 뭐 오닉스 텐서플로우로 배포 가능하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약간 스펙에 가까운 내용이라서 그냥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제 아마도 이제 라마를 쓰셨던 분들은 좀 이제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100기가짜리 딥러닝 모델을 활용을 해보고 싶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VRAM이 16기가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제 약간 이제 진짜 네이브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그 모델 전체를 다 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레이어별로 로드를 해서 그 레이어 처리하고 그 아웃풋 받아와가지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인터 레이어 패러렐리즘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인트라 레이어 패러렐리즘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델을 여기서 이제 반으로 자른다고 돼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라마가 제가 알기로 디코더가 16개인가 32개인가 있어요. 근데 디코더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 각각의 디코더를 그냥 GPU 하나씩 주든지 혹은 각각의 디코더에서 처리하고 빼고 처리하고 빼고 처리하고 빼고 그렇게 하나씩 버티컬하게 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인트라레이어 패러렐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텐서 패러렐리즘 이 부분이 아마 랭귀지 모델 서빙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터레이어까지는 봤는데 인트라레이어는 제가 실제 예시를 보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TRT가 그러니까 이제 트리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그래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들었으니까 좀 GPU 프렌들리하게 좀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개발자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서빙은 이제 엔지니어가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아주 딥하게 알지 않으셔도 딥러닝에 대해서 모르셔도 이걸 쓰실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처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K8S에서 실제로 서빙을 하게 되면 로드 밸런서를 활용을 해가지고 트리톤에서 파드라든지 이런 걸 다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딥스트림 같은 걸 활용을 하게 되면 온 디바이스 안에서 이제 각각의 데이터 처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실제로 디바이스에서는 카메라에서 촬영된 데이터도 가져오고 그걸 처리를 해서 배칭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딥러닝 모델에 서빙을 해서 아웃풋을 불러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하드웨어 사이드에서 이루어진 게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것도 트리톤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관점에서도 이걸 충분히 사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